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80~90%의 요인은 최근에 좀 시장 흐름 예.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예. 좋겠는데요. 최근에 그 환율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1,420원 갔다가 그 역외 시장에 막 1,370원대까지 갔다가 예. 지금 널뛰기가 좀 심하거든요. 환율. 이건 좀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닐 건데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도 있을 거고 또 미국이 각국한테 원하는 정책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라라고 합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스티브 마이런, 뭐 보통 스티브 미란이라고도 하는데 네. 미란 보고서 이후에 결국에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나온 배경은 뭐냐면 결국 이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하고 마라라고 협정 때문인 건데 이 친구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제조업이 어렵게 된 거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경우 보통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기축통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는 안 좋은데 달러는 강세로 갔고 그 덕에 미국의 제품 가격은 비싸졌겠죠. 그러면 미국의 제품 가격 비싸지니까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고 그래서 미국의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게 스티브 마이런 보고서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돌릴 거냐 결국엔 미국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국가들이 이 책임을 나눠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고요. 그 안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하고 결국은 환율과 관련된 협정, 쉽게 얘기하면 달러는 좀 약세로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조금 더 강세로 가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대만도 얘기가 네. 나왔었고 우리나라도 뭐 환율 의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나름대로 얘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그 관련된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는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환율과 관련된 흐름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시장의 자금의 흐름 자체가 미국에서 탈미국 쪽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원래 피치라든가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네. 뭐 마지막 수순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시장에 경고를 준 건 맞는 거잖아요. 미국은 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 재정에 대한 신뢰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미국이 하는 거 보면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미국에 과도하게 쏠렸던 자금들이 탈미국,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자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미국에 집중했던 거 아니야? 조금 더 분산해 볼까라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자금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흘러나온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뭐 신흥국이나 다른 쪽으로 오르면서 사실 환율이 좀 움직인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라라고 협정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일단은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거의 이제 팔목 비틀기는 안 된다. 팔목 비틀기도 안 되고 플라자비는 가능했지만 쉽진 않은 게 뭐냐면 왜 안 되냐면 되려면 미국이 제조업이 있어야 가능하죠.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이 마라라고 협정과 관련된 이 협정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서 심판이 최근에 있었어요. 4월 30날로 기억을 하는데 이 보고서를 쓴 스티브 마이런하고 미국의 15개 채권 대표 사장님들, 예를 들면 시타델이라든가 그루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 어려움과 관련해서 결국 청문회 비슷하게 비공식 회의를 가진 건데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결국에 스티브 마이런 보고서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고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그쪽에서 결론이 이미 난 상황이고요. 더 웃긴 건 스티브 마이런도 본인 스스로도 대답을 못했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고 신뢰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분들 외신을 찾아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우리 환율도 미국과의 그 협상 테이블에 환율 의제가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화들짝 놀라서 강사였다가 그냥 뭐 원달러 환율 한 3~40원 훅 네, 떨어져 맞습니다. 버렸었는데 일단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아마 다만 된다라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스티브 마이런이 얘기한 방식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은 확실히
끊어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 기조 그 속에서 있는데 일단 말씀해 주시기로는 박스권 예. 정도로 현재 보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그 환율을 걱정하는 게 우리 1분기까지는 수출주도 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수출주 실적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벌써 나오잖아요. 사실 2, 3분기까지는 실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원래 실적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좀 추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측가능.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확실성들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해서 뭔가 불규칙성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추세를 보는 건 되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원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또 위안화가 강세를 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안 돼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들어온 수입 물가가 되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이 통화 정책을 쓰기도 또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그 금리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뭔가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무리한 달러 약세는 아직은 아닌 거고 나중에 미국이 조금 더 체력을 갖추고 또는 미국이 제조업이라는 걸 어느 정도 유치를 해서 그렇죠? 이제 미국이 이제 수출하는 그런 여건이 될 때는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조업 기반을 다시 또 강화한 다음에나 가능한 스토리. 그 환율 계속 여쭤보는 것도 증시에서는 이 외국인의 수급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화가 약세 기조로 가는 것보다 강세 기조로 갈 때 한국에 들어올 유인은 조금 더 많아지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느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5월엔 좀 사긴 샀습니다. 네, 한국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을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이나 업종을 사고 있다라는 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이렇게 다 사게 되면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시가총액 순위별로 샀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업종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느 쪽은 올라오고 어느 쪽은 내려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단순히 환차익만을 위해서 한국에 대한 투자라는 건 조금 그렇고 결국엔 그래도 될 만한 업종들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업종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환차익까지 같이 보는 이런 식으로 매매 패턴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은 뭐 코스피 200 당연히 이제 바스켓으로 네. 담아갖고 들어오고 네. 환차익도 기대하면서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는 시총 가장 그렇습니다. 큰 삼성전자가 제일 네. 안 좋다 보니까 예,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롱숏일 수도 있겠고 한쪽에서는 그냥 그렇죠. 업종별 종목별 네. 대응할 수도 있겠고 여기선 또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그건 뒷부분에 네. 시간이 나면 하시죠. 반도체에 대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굳이 뭐 그 월간 이선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몇 달 전부터도 제가 이제 이선임 이사님한테 반도체 섹터 여쭤보면 답변이 짧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또 최근에 잘 모르니까. 뭐 주가 흐름하고도 또 네. 비슷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그래도 2,600선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하기는 네. 했는데 코스닥이 5월 들어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부진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상위 업종들이 부진하기 때문이겠죠. 우선 아시겠지만 코스닥에는 상위 업종이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포진돼 있고 또 이제 2차 전지가 포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업종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IRA와 관련해서 그다음 보조금 주던 거를 조금 이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다 보니까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많이 올랐었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이게 같이 맞물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 쪽에서는 너무 특정 업종에 쏠림이 강하거든요. 네. 뭐 코스피만 해도 금융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완충지대가 있는데 코스닥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벤처 같은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는 두 업종이 제일 많은데 그 두 업종이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지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는 관세뿐만 아니라 약가 인하 네. 정책에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미국에다 약을 파는 거는 사실은 뭐 CDMO 쪽은 있을지 몰라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신약 개발하고 막 라이선스 아웃 하는데 벌써부터 약가 인하를 두려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앞서가긴 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가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왜 약가 인하를 했을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결국 뭐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인데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게 이제는 트럼프도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재정 적자, 과도한 부채는 확실히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정부 쪽에 구조조정도 했었던 건데 의외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약 쪽에 대한 비용이 은근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전체 예산 중에서 7, 80%가 넘는데 네. 그중에서 이쪽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줄이긴 줄여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중에 하나가 약가이나 그다음에 IRA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보조금 주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꼭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꼭 전기차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면 제약산업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재정과 관련해서 부담되는데 뭔가 줄일 수 없는 쪽을 고민하다가 나온 게 약가이나 아니면 IRA를 건드리는 그런 방향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요 업종으로 안 끝날 가능성이 있죠. 아하. 향후에 또 뭔가 또 줄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고민 잘 해보셔야 되는 게 미국이 재정을 조금 건전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줄이자고 할 건데 그 줄이자고 하는 산업 쪽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 다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존에 미국 정부로서 어떤 뭐 재정적인 지원을 받던 업종들은 한 번씩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받은 보이네요. 쪽도 있는데 미국이 너무 많이 쓰는 쪽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미국 약가를 낮추자라는 것도 제약사들한테 무조건 약값을 깎아라는 게 아니라 네. 핵심이 유통구조를 개선하자예요. 왜냐하면 이 약의 원가가 뭐 예를 들면 100원인데 실제 소비자한테 팔리는 건 너무 터무니없더라. 이거 보니까 야, 왜 똑같은 약을 만드는데 유럽하고 한국은 싼데 미국은 이렇게 비싼 거야. 그랬더니 유통업체가 너무 고마지를 많이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쳐라 뭐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것들도 잘 봐야 돼요. 이건 무조건 제약사한테 깎자라는 게 아닌 거죠. 제약사한테 업체라는 게 주기가 아니라 뭔가 유통구조를 개편해보자 이런 거니까 의도가 일단 줄이자는 건 맞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굴 타겟으로 하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눌려 그렇죠. 있는데 네. 다른 업종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또 하향하는 그 종목들도 좀 있고 이게 어떻게 좀 뒤집어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제약바이오는요. 항상 어려운 업종이었고 항상 주도주였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죠? 약이라는 게 계속 개발되는 거는 병도 계속 진화를 하고 이 병과 관련해서 치료법도 진화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제도 1세대 항암제와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전부 다르잖아요. 네네네. 옛날엔 나도 죽고 암도 죽고 그렇죠? 이제 화학약. 그래서 막 머리 빠지고 난리였었던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방법을 했었던 게 표적 항암제 같은 게 나왔던 예.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하는데 이제는 질병과 관련해서 단순히 뭔가 이제는 병을 고치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인권을 존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는데 좀 더 우아하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머리 다 빠지고 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적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좋았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발전 방향만 보시면 항상 제약바이오는 어느 시대건 항상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것 같다. 다만 그 발전 방향을 보자. 그러니까 단순히 약이 병을 고친다 안 고친다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이 고생을 덜 하면서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도 많이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뭐 제가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하다 보시면 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약 그죠? 먹는 게 힘들죠. 약 그 먹는 물 게 마시는 거. 네, 물 마시는 거. 그런 것들도 개선된다라면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요즘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만 치료제 이런 것도 결국 이제 먹는 쪽으로 나온다라는 게 결국은 좀 더 편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바꿔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증상을 개선시키는 역할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서 제약바이오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거기에 최적화된 글로벌 기업은 뭐고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그 미국 시장이 이제 그 관세 90일 유예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거 보면 벌써 탐욕 구간까지 가 있어요. 예.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이게 또 과열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아직은 또 한쪽에서는 회복도 다 못했는데 뭔 소리냐. 아니요. 회복은 이렇게 다 하죠. 했죠. 과열도 맞고요. 어. 예. 왜냐면 그 충격과 공포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그런 충격과 공포가 있을 때 자신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아무 대응 안 하는 예. 게 좋다. 사실은 사는 게 좋은데 예.
그 과정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결국은 적극 대응했던 분들만 문제가 된 건데 결국에 미국이 이 충격과 공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더 나은 협상력을 갖는 거거든요. 네. 보통 우리는 레버리지를 갖는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 트럼프 정책은 이미 시장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사실 오판을 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실 안타깝게도 조금 너무 나가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관세 정책을 그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지금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처음에 관세 정책을 할 때 트럼프의 내각은 아주 정교하게 이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예컨대 첫 번째는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는 같이 부과하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먼저 상호 관세 25%를 부과를 하고 네. 부과한 거를 통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과 뭐 일본 이런 국가들이 내가 미국이 이만큼 투자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투자도 할 거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면제시켜주는 쪽으로 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면제가 되면 이제 관세 부담이 없었을 때 이제 보편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럼 동시에 부과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겠죠. 그리고 이 보편 관세도 2.5%부터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하는 거고 더 놀라운 건 대놓고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품목별로 보편 관세도 네. 품목별로 국가별로 달리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생필품은 안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다 중국이나 해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품목이나 모든 국가에 부과를 하고 나면 그 피해는 미국 국민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폼을 보세요. 왜 화장지 같은 거 어차피 미국이 못 하거든요. 네. 그죠? 아니면 정말 이쑤시개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 네.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관세 부과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건 제외하고 나머지 건검하고 국가도 왜냐면 중국을 예를 들면 옥죄할 거면 중국 옥죄할 거면 베트남이나 인도는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발표 3시간 전에 트럼프가 그죠? 모든 품목, 모든 국가, 그다음에 보편하고 상호관세까지 다 멍뚱을 한 번에 때려버린 거죠. 다 때려버리고. 예, 이거는 100% 오판이고요. 그래서 오판이란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유예를 한 거고 유예하고. 후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오판이라는 걸 알았던 분들은 샀겠죠. 그러나 이미 많은 분들은요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트럼프를 너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한 건 다 오라. 두 번째는 트럼프가 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고개를 숙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 제가 오판이라고 얘기를 하면 댓글들 보면 안 좋으세요. 그렇죠? 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일개 유튜버를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라고 하는데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알 정도면 얼마나 오판이겠냐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서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오판이 아니었다라면 지금 물러날 이유가 없죠. 왜? 한 국가한테도 얻어낸 게 없어요. 영국은 아니에요. 영국은 원래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던 국가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고요. 네. 그렇죠? 원래는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조금 아쉬웠고 결국 일본이나 한국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결국 중국한테도 얻어내는 거 없이 전부 다 후퇴했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게 공식적으로 5월 13일부터 월스트리트 저널 그다음에 뉴욕타임즈부터 기사가 그날 한 2, 3일 동안 엄청 쏟아졌어요. 트럼프의 오판 기사 해가지고 엄청 나왔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이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후퇴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에 어떤 그 계기가 이게 트럼프의 오판이라는 걸 또는 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트럼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본 분들이 인지하셨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다 전지전능하고 다 옳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근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충격과 공포를 통해서 막 나는 이제 프리징이 된 거죠. 그죠? 뭐 꼼짝 얼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려놓은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걸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되지도 않았고 안 된 거고 이제 시장에서 뭘 본 거냐면 의외로 미국의 한계를 본 거죠.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우리한테 금융시장은 신경 안 써라고 했는데 금융시장 신경 써서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건 이미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번에 조금 좀 오바를 했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하면서 생긴 사실 안타까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요. 제가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드렸냐면
투자자들에게. 예, 투자자들에게 트럼프란 분의 특성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자, 이분이 대단하신 건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정치인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분은 사업하셨던 분이죠. 사업을 엄청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손해보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손해를 보면 생각을 바꾸실 줄 알아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트럼프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잘못됐잖아요. 잘못돼서 본인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싹 바꾼 거예요. 그 어느 분보다도 유연하세요. 그래서 사람 말도 들어요. 보통은 트럼프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잘 안 듣는데 잘못되면 옆에 참모들이 얘기해주면 잘 듣는 특성이 있어요. 이건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세 유예도 빠르게 됐던 거고요. 이미 보신 분이 있겠지만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헐리우드에다가 영화에다 관세 때린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그날 철회했어요. 그죠? 그날 철회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유연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란 사람은 내가 어떤 정책을 했는데 미국한테 유리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혹시 미국한테 불리한 쪽이 되면 반드시 철회를 하더라. 그렇죠? 아주 유연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금융시장이 큰 발작이 있으면 트럼프를 볼 게 아니라 그 발작을 보면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한 시장의 대로 반응.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냥 유연하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우리가 충격과 공포에서 그걸 이길 수 없으니 가만히 있고 바람 쐬러 갔다 오면 조금 회복돼 지나서 있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되게 강경파들 중심으로 꾸려져서 네.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유연함이 있다. 그 유연함을 해주는 분이 한 3분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무장관. 있고요. 의외로 러트닉 상무장관도 뭔가 잘못됐을 땐 나름대로 트럼프를 이렇게 설득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백악관의 그 대변인 부시죠. 여성 대변인 되시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바른 말을 되게 잘해요. 그렇죠? 되게 당차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역할도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트럼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분들도 계시고 이 얘기를 또 트럼프는 잘 듣고 유연하게 대응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전략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트럼프가 정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 근데 혹시 안에서 뭔가 잘못됐었을 때는 조만간 생각을 빨리 바꿀 거니까 오히려 그 유연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또 예. 슬슬 걱정이 되는 지점이 그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게 7월 초에 만료가 됩니다. 맞아요. 7월 8일인가요? 그러면 또 이제 6월 중순 하순 가면 또 시장이 또 불안해하지 않을까? 네. 상호 관세 다시 또 발동되면 어떡하지?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거는 시장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단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모멘텀은 약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때 정도 되면 한 번 요거 때문에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회복 네. 다 한 상태에서 예, 오른 예.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흔들림도 저는 역시 대응은 파는 쪽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또 트럼프를 이렇게 읽어봤어요. 요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동의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란 사람은 유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유연함 속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파월을 압박하지?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계속 금리를 내려라. 너 때문에 정말 경제 죽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다르게 읽혔어요. 어떻게 읽혔냐면 이젠 트럼프라는 사람도 내각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을 거란 얘기죠. 네. 그 얘기 안에 어떤 게 있냐면 트럼프가 지금 부과한 이 관세가 현실화되면 파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 정도 고관세는 파월이 얘기했던 대로 경제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준은요. 경제도 중요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환경에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도 내리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이 관세가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만약에 현 상황에서 그 모든 관세를 현실화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텐데 물가가 오를 텐데 파월을 압박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관세도 부과할 건데 파월을 압박한다라면은 본인 스스로 파월한테 진 거잖아요. 그건 누구 봐도 안 할 건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파월 압박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는 내가 이거 현실화 하지 않을 거야라는 저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관되게 자신 있게 파월이라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거고 파월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배경에는 그죠? 파월은 그 얘기만 하니까 너무 고관세입니다. 이 고관세면 당연히 금리를 못 내리는 게 맞아요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는 내리라고 하니까
그 안에는 고관세가 아닐 거예요라는 걸 넌지시 얘기해 준 게 아닌가. 그렇죠? 이걸 이제 먼저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전쟁만 밀어붙이지 않았어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진작에 오고도 남았겠죠. 왔었어요. 예. 왜냐면 트럼프가 원래 미국 행정부한 테 받은 게 뭐였냐면 전체 통합 관세가 10% 이하였던 거예요. 원래도 그렇게 시장에서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데 그 일시적으로 오르는 물가가 흔히 얘기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번지진 않아요. 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지 않으면 이게 오르는 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3월 FOMC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5월에 바뀐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관세가 크다였었어요. 그죠? 네. 딱 하나. 이거면 약속이 다르잖아. 원래 10% 이하 약속해놓고 22%가 뭐야? 이 발언을 얘기를 한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 22%가 아니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7월 달에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추가 유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그런 어떤 관세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7월까지는 기준금리가 없는 걸로들 보고 있고 없을 수밖에 없겠죠. 내도 또 하반기, 4분기 가더라도 인하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원래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그렇게 안 하면 저는 4월에 어느 정도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5월에는 인하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22% 보고 처음부터 느꼈어요. 이거 오판인데 왜 그렇게 하면 뻔히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오판을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했겠죠. 또 다른 뭐가 있을 거야. 사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그 생각도 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근데 3일 지나니까 아닌 거예요. 와, 이렇게 금융시장 흔들린데도 가만히 있는다고?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항복했던 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요거 잘못된 걸도 패턴을 잘 짜가는 중이다. 그래서 관세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현실에 맞게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차분차분 나가는 역할을 스코프 센터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트럼프는 그래서 전지전능한 게 아니다. 유연함도 보여줄 거다. 그럼요. 인간적이죠, 되게. 짠해요, 보면은. 우리 뭐 어르신, 그죠? 트럼프 어르신 참 짠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 시장은 또 어떤 학습 효과를 갖게 될까 되게 궁금해지는 네. 거예요. 막 관세를 막 올린다 으르렁거리더라도 시장이 빠지더라도 또 한 번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학습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아 트럼프가 주식 사라고 할 때 사면 되는구나. 확실히. 예. 글로벌 일탈이 네, 맞아요. 예. 사실 우리 와이스트릿이 이제 예. 위협을 받는 게 이제 트럼프라고 보셔야 돼요. 트럼프를 써봐야 우리는 되는데. 이길 수 없다. 월간 트럼프. 그렇죠. 월간 트럼프. 예. 예. 주식 사라 그러면. 하여튼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라는 예. 걸 우리도 좀 깔고 그리고 가야 된다. 예. 당연히 뭐 저야 일개 범부겠지만 각국에 있는 내각들은 되게 훌륭하신 분들일 거잖아요. 이분들이 트럼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대응 방법. 트럼프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많이 숙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숙지가 됐고, 그렇죠? 일본이 요즘 우리 편으로 개기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원래 제일 먼저 가서 이제 엉기는 편인데 우리 요즘은 천천히 하겠다고. 제일 먼저 개겨요, 그죠? 네, 뭐 천천히 뻗치면서 하겠다고. 그죠? 예, 뭐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약간은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트럼프가 더 강하고 트럼프한테 우린 내줄 수밖에 없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다 얻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관세 협상 천천히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대선 주자 유력 후보도 우리도 천천히 하면 된다. 우린 딴데 일본 하는 거 보고 하면 해도 될 것 된다. 같아요. 이렇게 네. 또 보고 있고 그거는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카드가 너무 많이 보여졌다. 일 수도 있겠고. 카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보여줬나요? 네. 또 왜냐면 이러다 미국의 또, 한계가 너무 커요. 이러다 또 트럼프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나와도 한계를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확실히 영향이 있는데 그 어떻게 나올지 한계가 보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트럼프 하더라도 이제는 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라는 건 시장에서 이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버틴 거예요. 그러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지난번처럼 하면은요 거덜나요. 중국도 초반부터 되게 세게 나왔고 알고 어쨌든 있었을 간에 거니까. 중국과의 90일 그 관세 전쟁 휴전 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왔죠. 그만큼 둘이 살떨렸더라는 거죠. 이게 미국도 중국도 같은 문제였었어요. 왜냐면 중국도 버티는 척은 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힘들었어요. 되게.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청년계층이에요. 지금 공식 통계로는 청년계층의 그 실업률이 16.8% 나오는데 실제는 더 높겠죠. 예. 그러면 이 친구들 만약에 직장이 잃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요거는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임기치 왔었던 거고 미국 말할 필요도 없죠. 얼마나 급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야,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오래 갈 거다 했는데 오래 간 건커녕 바로 됐잖아요. 그것도 파격적으로. 그건 둘 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보 직전이었다. 우리가 보기엔 일보 직전이었다.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모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댓글들은 되게 험악했어요. 그죠? 뭘 알아 했는데 빨리 정리될 네. 수 있다고. 그리고 예상대로 딱 됐거든요. 그때부터 네 얘기가 맞았는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서 그날과 아닌 날의 차이가 드신 날에 안 드신 차이 하나 먹고 시작하죠. 예. 예. 그죠? 와이즈 부스터. 네, 하나 와이즈 드려야 부스터를 됩니다. 드신 여기에 날과 안 드신 날의 정제부터. 차이를 되게 급하다라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게 둘 다 거의 죽길 보 직전이구나. 왜냐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무역 대표만 만난 게 아니라 일단 스코페센트가 간 게 중요하고요. 중국에서는 여러분 알고 계신 공안부장도 갔어요. 공안부장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펜타닐 때문에 그거는 의도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서도 확실히 신호를 준 거죠. 예, 같이. 우리도 열심히 단속해 볼게. 예, 너희들도 한번 해가지고 하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힘이 납니다. 예. 우리는 야인이니까 지금 가능하죠. 와이즈 부스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업. 또 이런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네. 시간에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강의는 6월 28일에 네. 열리게 되고 또 이제 9월 12월도 네.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특강을 또 하고 있고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게 중국과의 그 관세 전쟁 휴전도 90일짜리고 예. 또 앞서서 다른 나라 상호 관세 90일 유예한 것도 7월 초에 만료가 음. 되고 시계는 이제 째깍째깍 가는데 이 사이에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대응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 하지만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전제는 이미 보여준 깔려 거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진바닥이었던 거죠.